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학생 여러분, 저는 아동간호학 원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정미란 교수입니다. 10주차 영상 강의에서는 호흡기능장애 아동간호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컨텐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호흡기 특성, 호흡기능 사정, 호흡기능 장애 중에 상기도 감염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아동호흡기 특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아동기 병의원 방문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80% 정도가 호흡기 관련 질환입니다. 그래서 아동병동에 한번 가보시면요. 대부분 크롭이라든지 또는 모세기관지염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러한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환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세에서 9세 아동의 주 입원 원인이 바로 이 호흡기 감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증부터 중증까지 굉장히 많은 중증도에 따라서 분포되어 있고 영향 요인도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바이러스냐 세균이냐 또는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노출 기간, 노출 빈도 또는 신체 상태, 계절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보통 3개월까지의 그런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모체로 받은 항체, 이뮤노글로불린 A에 해당되는 부분들 때문에 감염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3에서 6개월에 해당되는 아동들은 모체에서 받은 그런 항체 감소로 인해서 감염률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도 이제 점점 증가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호흡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이완율이 높게 되는 것이고, 실제 아동기 모든 연령에서는 실은 바이러스 감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흔하다. 이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호흡 문제는 급성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 상태를 잘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급성 상태가 급진전되는 경우들도 흔하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간호 요구에 따른 간호 중재에 해당되는 부분들 확인해야 되고요. 가족 반응에 대한 처치, 대처, 그 다음에 정서적 지지와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동기의 호흡기계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은 보통 상기도, 하기도, 폐, 부속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코, 부비동, 인후, 후두, 기관 상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기도는 기관 하부, 기관지, 세기관지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상기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외부에서 흡입된 공기를 따뜻하게 데피고 그 다음에 습도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외부의 물질들을 여과시켜주는 그런 장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기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공기를 전도시키죠. 그리고 점막 선모 운동에 의해서 기도를 조금 더 청결하게 유지를 하게 되고요. 폐의 계면 활성제 또는 표면 활성제에 해당되는 부분들 설팍탄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는 폐포와 폐실질로 구성되어 있고 여타의 부속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요. 아동호흡기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들숨과 날숨의 이 호흡 과정은요. 성인과 유사한 데 반해서요. 호흡수는 성인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에서 영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보통 레인지가 30에서 60회 정도 되고요. 성인들은 보통 12회에서 20회 정도가 된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쉽게 호흡기 손상도 가능하고요. 신생아부터 6세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복식 호흡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어린아이일수록 흉벽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부드럽고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약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늑간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잘 발달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흉부 견축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생아와 영아에 해당되는 그런 아이들은 비강호흡을 합니다. 구강호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충혈이 있고 코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곤란에 해당되는 증상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구조상으로 우측 기관지에 해당되는 그 각도가 기관에서 기관지로 뻗어나가는 각도를 말하는 거죠. 이 기관지 각이 좌측에 비해 우측이 굉장히 완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측으로 이물이 흡입될 가능성, 이물질이 흡입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이 각도가 좀 어느 정도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물질이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쭉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완만하다면. 또한 후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련에 해당되는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영아의 유스타키오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보시면 영아도 마찬가지고 유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인에 비해서 비교적 짧고 넓고 수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여기가 유아인데요, 영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성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앞모습에서 좀 보시게 되면은 좀 그 영유아가 좀 크게 보여서 그렇지 비교적 성인보다 이 길이가 짧고요. 그리고 넓고 자 수평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각도가 어느 정도 있는데 성인은 유아는 영유아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중이에 박테리아의 침범 위험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연골이 미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 부분들이 쉽게 팽창되고 그리고 또한 이 열림 장치에 해당되는 개폐 장치가 굉장히 어떨까요? 예, 열리는 부적절하게 열리는 그런 가능성들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숙한 것이죠. 네, 그래서 역류의 가능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중이염 발생을 촉진시키는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편도 조직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요. 학령기에 정상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되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썰들이 있지만 아동이 특히 호흡기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기전으로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뒤쪽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편도가 커짐에 따라서 호흡을 또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출생 후에 폐포수는 2세 이후에 거의 증가하지 않고 이제 크기만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출생 시에 이제 미약했던 이런 기관지 연골에 해당되는 부분들은요. 보통 생후 4년 동안은 계속 증가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또한 견고한 그런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호흡기능 사정입니다. 여기에서는 병력 및 신체 사정, 진단 검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네, 병력과 신체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기의 가장 흔한 질환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소아과 병동에 가시게 되면은 가장 많은 입원 케이스가 바로 호흡기 질환일 것입니다. 그래서 폐렴이라든지 뭐 중이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기관지염, 뭐 새기관지염 이런 것처럼요. 대표적인 증상은 아래에 나와 있는 콧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주증상으로서 다른 여타의 증상들이 동반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증상들을 좀 더 우리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병역 송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툴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올드카트가 됩니다. 그래서 O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onset이라고 해서 발병 시작이 언제였느냐,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location, 그래서 부위, 그쵸? 발병되는 부위가 어디냐. D라고 하는 것은 지속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duration이죠. C라고 하는 것은 특징을 얘기하죠. characteristics라고 해서 어떻게 또는 이제 호흡기 외에 증상 같은 것들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게 되는 것이고 A라고 하는 것은 associated factor이라고 해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다른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자, R이라고 하는 거는 relieving factor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완화 요인 외에도 우리가 이제 경감 요인이라든지 그죠? 완화 요인이죠. 이것도 경감 요인이라든지 또는 악화 요인 같은 것들도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치료 방법. 그래서 만약에 내가 페인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그냥 참아 왔었는지 아니면은 약국에서 뭐 타이레놀이나 이런 것들을 타이레놀 시럽 같은 것들을 아이에게 먹였는지 브루펜 시럽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물어봐서요.
그 다음에 그 외 정보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뭐 예방접종 상황은 어떻고 다른 질병이 어느 정도로 이제 동반되고 이미 있는지 없는지 여부 과거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알러지나 흡연 관련 정보 그래서 간접 흡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집안에 누가 담배를 피고 어디서 피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체 생활이라든지 그러니까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다니는지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치원을 다니는지 학교를 다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주거지 환경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환의 유행 정보 그 다음에 계절과 운동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영유아의 수유 방법 같은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주로 보호자겠죠. 보호자를 통해서 병력을 청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보통 신체 사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겠지만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을 통해서 객관적인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시진 시에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잘 이제 관찰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요. 신체의 전반적인 어떤 모습과 행동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부터 우리가 얼굴 색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호흡에 해당되는 상태는 어떤지, 표정은 어떤지, 의식 상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얼럿한지, 그죠? 코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움직임이 아주 자유로운지 또는 비익 확장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의 개폐 정도라든지 아동의 자세, 운동 상태, 호흡에 해당되는 부분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흉벽에 해당되는 부분의 함몰 정도나 호흡 형태, 흉곽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이제 복부에 해당되는 부분의 모양은 보통 이 아이들이 복식 호흡이 두드러지는 것이 아까 신생아에서 6세 미만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복부의 모양이라든지 움직임 같은 것도 잘 보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곤봉형 손가락의 유무를 통해서 서큘레이션이 잘 되는지 산소 부족은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들의 주요 진단검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ABGA죠. 그래서 동맥혈 가스 분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직호흡과 폐호흡 간의 이런 균형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맥혈을 채취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 수치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 pH에 해당되는 부분은 7.35, PCO2는 35에서 45, 그 다음 PO2에 해당되는 부분은 80에서 100, HCO3는 22에서 26입니다. 단위는 생략했지만 자 여기에서 PCO2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45mm Hg 이상이었을 경우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hypoventila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PO2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80mm Hg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이폭세미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러한 ABJ는 아동의 연령과 임상 상태를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ABJ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매번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동맥혈을 계속 채취하는 것은 이 어린 신생아들에게는 동맥염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컨디션이 좋고 괜찮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CBJ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산소 포화도 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맥혈 검사를 계속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우리가 산소 분압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옥시미터를 이렇게 꼽아서 산소 분압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산소 분자가 부착되어 있는 혈색소가 적색광을 흡수하는 그런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산소 분압을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검지나 또는 엄지에다가 우리가 이제 꼽거나 또는 이거는 이제 꼽는 형태지만 부착하는 이제 스티키하게 이제 끈적끈적하게 이제 부착하는 형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귀
부착을 하게 되어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영향 요인 같은 경우에는요, 저체온이나 맥박 감소, 저혈압, 혈관 수축을 유발하는 그런 약물 복용을 했을 경우에 이제 이런 산소 포화도 검사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산소 포화도의 이제 정상치는 95% 이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95% 이하가 되면 어떨까요? 저산소증 주의 상태로서 빨리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산소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0 이하가 된다. 그럼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의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빠르게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미생물학적 검사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호흡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인 확인 검사인 이 미생물학적 검사가 중요한데요. 세균성이냐, 바이러스냐, 진균성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검사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세균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세균, 바이러스, 진균 뭐 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검체 채취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얼마나 정확하고 민감도가 높은 실제 이 세균을 진짜 세균으로 밝혀주느냐 이런 것들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코를 통해서 석션하는 비인두 흡입물입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이고 주로 바이러스 배양 검사에서 널리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객담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떨까요? 5세에서 6세 이전의 연령 같은 경우에는 실은 객담, 가래를 이렇게 뱉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채취가 굉장히 어렵고요. 뱉는다고 해도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결핵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도객담을 이용하기도 하지만요. 이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공복 시에 우리가 위액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는 보통 이제 그 기관지 분비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결핵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는데 조금 더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흉부 방사선 검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뭐 엑스레이 검사로서 흉부의 여러 가지 질환, 뭐 기도라든지 폐, 심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상 확인을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네, 주로 폐렴이나 늑막염, 심낭염, 폐종양, 심장종양이나 흉곽벽에 있는 종양, 횡격막 탈장, 뭐 흉곽 골절, 지금 제가 여기다가 써놨던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부분들의 이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요. 자, 이제 촬영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체스트 AP, 체스트 PA, 체스트 라테랄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영아나 신생아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서 이렇게 이 아이처럼 이렇게 촬영할 수가 없잖아요. 또는 엎드려서 촬영하면 이제 그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누운 자세로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눕혀서 촬영을 해요. 이게 바로 누운 자세로. 그러면 어디에 그 필름판이 들어가 있냐면 여기 뒤쪽에 등 쪽에 필름판이 들어가고 위쪽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후조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스트 AP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엑스레이 촬영할 때 여러분들도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서서 앞쪽에다가 요 그 전면부죠. 그 앞부분에다가 여기다 필름을 뒀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흉부 X선을 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느 부분에 흉곽의 전면에 위치한 필름의 영상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그 후전조사법 또는 이제 체스트 PA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왜 이렇게 후전면에 해당되는 후전조사법에 해당되는 촬영을 하게 되냐면 만약에 이제 전후조사법
복부로 하게 되면은요, 심장 크기가 조금 더 커 보여요. 그래서 흉부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들을 좀 보기 위해서는 보통 후전조사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더 영상을 잘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숨 참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관건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잘 달래서 실은 검사 확인을 하고 있지요. 네, 다음으로는 기관지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기관지경 검사입니다. 요 끝부분에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요 끝부분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요. 여기 입 안쪽으로 이제 넣고 있으시죠? 그래서 보통은 환자에게 바이트 블럭을 물게 하고 그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기관지경을 넣어서 기도와 기관지의 질병 정도를 이제 육안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제 침습적인 어떤 시행이기 때문에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이제 가능하다 확인이, 그러면 이런 기관지경 검사는 하진 않아요. 기관지경 검사하기 전에는 우리가 퍼미션도 받고 준비할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종양이나 염증이나 협착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에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종양을 확인했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간단한 것들은 이제 제거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객담에 해당되는 흡인을 통해서 이제 검사에 우리가 보낼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지로 이제 흡인되어서 이물질이 이제 막 들어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뽑아내고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에도 기관지경 검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종류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서 강직성과 굴곡성에 해당되는 기관지경 검사가 있고요. 주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또는 이제 출혈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주로 이 강직성 기관지경 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관지경 검사를 했을 때의 합병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요걸 하기 전에 기관지경 검사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되면 많이 이렇게 떨리고 움직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를 좀 진정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제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저산소증이나 후두, 기관지 경련, 심부정맥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일단 이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들을 건드려서 출혈이라든지 또는 이제 잘못 들어가서 기흉이나 감염, 부종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부종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성문 아래쪽에 있는 성문 하부의 부종들이 주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폐기능 검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폐기능 검사라고 하는 것은요, 호흡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호흡기 질환의 진단, 치료에 우리가 보다 확인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3번 정도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일정 간격의 반복적인 측정 3번 정도를 통해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수치를 적게 되고는 있는데, 보통은 인종이나 나이, 성별, 키, 몸무게 이런 거에 따라 레인지가 조금 다르고요. 정상 범위가. 그리고 개인차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적용할 때는 조금 담당의의 신중한 판독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할 때는 이렇게 지금 마우스피스라고 하거든요. 이 마우스피스의 이 끝부분이 보통은 이제 요즘에는 종이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걸 갈아 끼워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닦는 것보다는 일회용으로 종이로 써서 바로바로 마우스피스 여기 끝부분을 갈게 되어 있는데요. 또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는 이제 기계랑 연결을 해서요. 들여 마시세요 라고 한 다음에 내쉬세요 라고 했을 때 후 이렇게 노력성 호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를 해야 돼요. 대상자가 반드시 이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은 15분 정도 이 검사가 이어지고 쉬는 시간 포함해서 이렇게 우리가 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미리 이제 안내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이제 6세 이후 정도가 되면 이렇게 호흡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명령에 따라서 잘 할 수가 있지만, 지시에 따라서요. 그 전에는 어렵기 때문에 실은 6세 이전은 이제 그렇게 믿을 만한 검사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폐기능 검사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세 가지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세 가지를 보시면 FVC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력성 폐활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환자로 하여금 최대로 숨을 들이쉬게 한 다음에 최대의 노력으로 숨을 끝까지 내쉬게 했을 때의 내신량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 사이에 노력성 폐활량에서 1초 동안의 호기량, 초기 1초 동안의 호기량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FEV1이 되겠는데요. 이 두 개의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자, 이 두 개의 비율, 그러니까 FVC 분의 FEV1이라고 하는 이 비율이 70%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적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노력성 폐활량에 비교해서 1초에 내쉬는 양이 굉장히 적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이제 장애가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비율이 70% 이상이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확인하냐면 자, FVC라고 하는 노력성 폐활량이 80% 이상이냐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나이 연령이 어릴수록 좀 더 높아서 75에서 보통 80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70%가 넘는다라고 해서 금방 말씀드렸던 자, 예스 쪽으로 가게 되면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느냐면 FVC가 80% 이상이다라고 하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80 이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제한성 환기장애라고 부릅니다. 이 제한성 환기장애에 해당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습니까? FVC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흉곽 이상이나 폐 자체 손상 등을 의심할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이제 총 폐 용적에 해당되는 부분을 측정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앞부분에 있었던 FEV1 per FVC에 해당되는 비율이 70% 이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만이에요. 그러면 FVC에 해당되는 노력성, 이 폐활량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측정을 해서 이것이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 폐쇄환기 장애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관지 폐쇄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지 확장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혼합성 환기장애라고 하는 것은 제한성 환기장애와 폐쇄성 환기장애가 같이 있는 것이고요. 또는 순수 폐쇄 환기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FVC가 80이 안 되면요. 이런 것들도 이제 토탈 우리가 폐 용적에 해당되는 부분을 측정해서 이제 그 질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금방 우리가 봤던 것대로 일단 FVC와 FEV1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는 보통 이제 레퍼런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서요. 한번 보시면 같은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정상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프리포스트로 검사를 한 그런 검사지인데요. 우리는 일단 프리만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FVC에 해당되는 부분과 FEV1,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비율에 해당되는 퍼센테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77%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77이 나타나고 있지요. 자, 77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70, 네, 이상이 되니까 우선 정상적인 부분이 만약에 FVC가 80 이상이면 퍼센테이지가 어떻습니까? 정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지의 대상자는 자,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호흡기능장애 상기도 감염에 대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여기서는 비인두염, 인두염, 편도염, 중이염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비인두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인두염은 코와 목에 생기는 가장 흔한 상기도 감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common cold, 감기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비인두염이죠.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 비인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비강 뒤쪽에 놓여 있고요. 연구개와 두개골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위에 감염이 일어나면서 이 조직에 염증 증상이 이완되게 되고요. 그 과정으로 인해서 조직이 붓고 삼출물이 배출되고요. 비강 쪽으로도 충혈이 일어나면서 부종이라든지 분비물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비강의 공기 흐름까지도 방해해서 코막힘 같은 것들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요. 대체적으로 리노바이러스 또는 라이노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5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RSV,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이 원인에 해당되는 바이러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보통 발생 시기는 초가을에서 늦은 봄 많이 나타나고요. 실은 연중 내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때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아이가 보통 적게는 3회부터 많게는 10회 이상까지도 이렇게 비인두염에 걸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증상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보시면 보통 하루에서 3일 안에 인후통이라든지 인두통 또는 코막힘 또는 콧물, 기침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약 30% 정도에서 기침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령에 따라서 증상의 차이는 나타날 수 있는데요. 좀 더 어릴수록 더 심한 증상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보통 이제 발열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보채거나 또는 권태감을 나타내거나 두통으로 호소할 수도 있고요. 영아 같은 경우에는 잘 먹지 못하고 아동은 약간 식욕이 떨어져서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혹은 구토나 설사 같은 것도 유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흔한 합병증으로는 중이염이라든지 또는 부비동염, 천식에 해당되는 악화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치료와 간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인두염은요, 보통 자연 경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치료법도 없고요. 예방접종 같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증요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열이 나면 해열제 주고, 그 다음에 근육통이나 두통이 있어서 아프다. 그러면 진통제 주겠죠? 그 외에도 진해제나 또는 분무용, 경구용 아드레날린제 같은 것들을 3세 이상에서 주면서 확장시킴으로써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비강 스프레이 같은 것들이 선호되게 되면서 이제 손쉽게 아이들에게 코막힘 같은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코앵클이라든지 야바메스와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특히 코앵클과 같은 것들은 이제 의사 처방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 외에 인플루엔자 감염 시에는요. 반드시 이제 아프다고 해서 아스피린을 처방해서는 안 됩니다. 아스피린은 금기가 됩니다. 자, 이유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레이 신드롬, 즉 레이 증후군, 라이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이 라이 증후군, 레이 증후군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라이 증후군은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한 원인은 이제 밝혀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보통은 이제 인플루엔자라든지 또는 수두라든지 감기 이런 것들 이후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된다고 우리가 추측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 신드롬이 나타난다라 그러면 보통은 이제 뇌라든지 또는 간의 병변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의 증상을 보시면 구토나 기면 또는 뇌부종, 경련, 혼수 상태나 간부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지요. 자, 어린아이들은 코가 막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침상머리를 조금 높여줌으로써 분비물 배출을 용이할 수 있게 자세 변경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되겠고요. 흡입 및 수증기 요법 또는 적절한 수분 공급, 부드러운 음식 제공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염원과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계속 배웠으니까 손 씻기와 같은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두염, 파링자이티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그 상기도 감염 중에 굉장히 잘 걸리는 그런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원인은 바이러스가 가장 흔한데요. 아데노바이러스, 코사키 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그리고 RSV, EB 바이러스 이런 것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균 감염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A군 베타 용혈성 연쇄상구균에 해당되는 감염 등을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대증적인 치료로 가게 되지만 연쇄상구균에 감염되었을 때에는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발병 시기를 보시면 가을에서 봄 사이에 많이 이완되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보시면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번쯤 여러분 인두염 걸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보통 인두염에 걸리면 발열 증상들이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콧물이나 인후통 같은 것들이 인두통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기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 복통, 구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증상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성이. 그런데 보통 연쇄상구균에 해당되는 감염, 즉 세균성 감염이 바이러스성 감염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돼서 즉 다시 얘기하면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바이러스성이 세균성보다 좀 더 서서히 진행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자, 금방 얘기했던 연쇄상 구균에 해당되는 즉 세균성 인두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합병증이 발현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보통 편도 주위에 농양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급성 류마티스열, 사구체 신염,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라든지 중이염 같은 것이 이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쇄상 구균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제 발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인두통도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기침은 많이 없는데요. 네, 보통은 그렇게 두통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치료와 간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두염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앞서 잠깐 얘기했던 바이러스성의 그 인두염 같은 경우에는 대증요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열나면 뭐 해열제 주고요. 그 다음에 아프면 진통제 주는 그런 대증요법을 사용하고 연쇄상구균의 그 파린자이티스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페니실린계 항생제, 즉 페니실린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페니실린을 10일 정도 사용을 합니다. 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페니실린을 맞으면은 이제 증상이 조금씩 완화되고 좋아져요. 그래도 10일 동안에는 우리가 경구 메디케이션을 포함해서 이제 쭉 복용하게 하고요. 또는 이제 인젝션 하게 하고 그게 만약에 페니실린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알러지가 있다면 우리가 에리스로마이신이라든지 그리고 아지스로마이신 또는 클린다마이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열 진통제, 뭐 AP 제제 같은 경우 또는 브루펜 계열에 해당되는 이브프로펜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가글링 같은 거, 가습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특히나 그 고형 시기를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죽이라든지 미음과 같은 연식, 유동 시기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의 그 케어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편도염, 톤실라이티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도라고 하는 것은요, 인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림프 세포가 모여져 있는 림프 조직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옆에 모습을 잠깐 보실까요? 보시면 자, 국외편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목젖이 이렇게 보이고 그렇죠? 목젖의 양편에 위치한 국외편도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목젖 바로 위에 있는 이렇게 인두편도 코 뒤쪽에 위치하고 있죠. 네, 아데노이드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혀뿌리 안쪽 부분에 이 설편도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양측 이관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죠? 네, 이렇게 네, 이관편도라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편도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 있겠죠. 존재하고 있고요. 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커지다가 학교에 입학할 때쯤 점점 작아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펴보면은
네,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어떠한 링, 편도선 링이 구현이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월다이얼 링이라고 부르는데요. 편도선 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으로써 세균이 최초에 이렇게 접촉하게 되는 그런 구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의 1차적인 방어기관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편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텍스트에도 나와 있지만 병원체 여과라든지 또는 항체 같은 것들을 형성을 해서요. 네, 신체를 1차적으로 방어해주고 그리고 소화기 및 호흡기 보호의 안쪽에 있는 그런 기관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편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요. 이제 감염이 되고 또 비대하게 되면은 호흡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편도염을 우리가 보통 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주로 인두염과 함께 발생을 하고요. 비유된 림프 조직이 이제 계속적으로 커지게 되고 또 상기도 감염으로 인해서 아동에게 흔한 그런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편도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제 바이러스 혹은 이제 세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그 세균 같은 경우에는 A군, 연쇄장구균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인플루엔자군이라든지 포도상구균이라든지 그람음성균, 임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제 침을 삼킬 때 목에 이제 연화통 같은 것들이 오고 연화곤란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인두도 굉장히 건조해지고 무기력함, 전신권태 또는 고열, 오한, 이통, 두통, 근육통, 그 다음에 경부 림프절의 종창으로 인해서 압통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편도가 커지면서 비강호흡을 또 방해하게 되면서 구강호흡을 계속하게 돼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요. 입으로 계속 숨을 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구강이 건조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악취와 미각, 후각 손상, 인두의 이물감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좀 더 심해지면 코골이나 수면장애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치료와 간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러스성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대증요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열이 나면은 우리가 보통 해열제 준다든지 연화통이라든지 두통이 있다 그러면 진통제를 주겠죠. 이런 식으로 대증요법을 그때그때마다 사용을 하게 되고요. 세균성이었을 경우에는 보통 항생제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연화곤란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고형식이를 주로 주지 않고 연식이나 유동식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죽이나 미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가습과 가글링, 진통제에 해당되는 부분도 우리가 병행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앞서 우리가 비인두염이나 인두염과 달리 얘는 외과적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과적 치료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된다면 우리가 시술 혹은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편도절제술이라고 하는 톤실렉토미가 있습니다. 톤실렉토미에 해당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3, 4세 이전 아동에게 그러니까 편도가 너무 비대해져서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에 보통 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대상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함께 보시면요. 국외 편도염이 굉장히 잦아요. 이렇게 재발이 많은 경우 이럴 경우는 보통 1년에 7회 이상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이상이다 그럼 너무 재발이 잦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편도 비도로 인해서 기도가 폐쇄하면 당연히 숨 쉬는데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는 편도 과잉 증식으로 인해서 목 넘김이 너무 수월하지 않은 연화작용이 초래가 됐다. 이러면 또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편도가 비대해지는 건지 아니면 그 주위에 종양이 있는 건지에 대한 감별이 꼭 필요하고요. 또한 그 편도 비대로 인해서 심한 무호흡증이 나타난다. 이러면 우리가 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금방도 우리가 3, 4세 이전의 아동에게
호흡곤란이 있을 때 보통 시행을 한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3, 4세 이전에는 다른 이유로 편도 절제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출혈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이제 과잉 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너무 어린 나이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편도가 다시 자랍니다. 그리고 또는 그 편도를 절제했을 때 다른 림프 조직의 보상작용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비대해질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합병증에 그런 부분들도 나오죠. 합병증은 수술 후에 나머지 두 편도가 또 커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인두라든지 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유스타키오관이 자주 막히는데 그것은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편도가 다시 자랄 수도 있고요. 여기 편도를 이제 절제를 했는데 다른 편도에 해당되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림프 조직이 보상작용으로 이제 커질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아데노이드 절제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데노이드가 비대해져서 코로 호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나요. 또는 자주 중이염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청각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때 우리가 보통 아데노이드 액토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실시할 때 절대 구개 편도와 함께 절제하지는 않고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편도 절제술과 마찬가지로 이제 금기사항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개 파열이 되었거나 또는 급성 감염 또는 이제 전신질환이라든지 백혈병과 같은 혈액질환이 있을 때는 절대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 편도 절제술도 그렇고 아데노이드 절제술도 그렇지만요. 둘 다 이제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혈액 검사라든지 뭐 소변 검사라든지 엑스레이와 같은 루틴 검사를 다 시행을 할 텐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출혈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PT라든지 그죠? 프로트롬빈 시간, 잠재적인 출혈 사인을 볼 수 있는 PTT라든지 또는 혈소판수, 헤모글로빈이라든지 헤마토크릿, 백혈구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검사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술 후에는 자, 바이탈 사인에 해당되는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면서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출혈이 있다 그러면 맥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얼굴도 창백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수술 후에 출혈 사인을 사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중에서도 아이들은 보통 하게 되는 행위가 무언가를 삼키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아주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출혈 사인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바이탈도 심도 있게 체크를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수술 부위에 자극을 주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삼가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들은 뭐가 있을까요? 기침을 한다든지 과도하게 가래를 배출한다든지 또는 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압을 높여서 출혈 사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우리가 수술 부위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교육하고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침상 안정을 시키면서요. 목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아이스쿨러라든지 차가운 스포를 적용해주면서 좀 이런 통증들을 좀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보통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하루 정도는 진통제 투여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아이들이 많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진통제를 오럴 메디케이션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아스피린은 금기다. 라고 하는 거 출혈 사인 때문에 그렇죠. 출혈 위험성 때문에 그 외에도 보시면 수분과 음식에 해당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고 그리고 출혈이 없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확실히 됐을 경우에 그때부터 물부터 주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목에 통증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원한 물 또는 잘게 부순 얼음부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음료를 제공할 때에도 딸기 주스라든지 또는 토마토 주스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이제 붉은색 음료들은 이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출혈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신맛이 나는 음료 또는 탄산음료 이런 것들도 피하게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두에 그래서 피하고요. 그 다음에 유제품 같은 것도 피합니다. 예를 들면 요플레나 뭐 우유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입 안이나 목에 무엇인가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아이들이 그것을 떼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제품도 이제 그 수술 이후에 당분간은 피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퇴원식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자, 물론 앞서 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자극적인 음식도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역질이나 기침, 심한 양치질이나 이런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금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진통제 계속 아프거든요. 그래서 통증 조절할 수 있는 메디케이션에 해당되는 복용 방법도 알려줘야 되겠죠. 그 외에도 발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인들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병원에 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중이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의 호흡기 감염 후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합병증인데요. 보통 3세 이하의 3명 중 2명의 비율로 1회 이상 앓게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생후 6개월에서 2세 사이에 호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이렇게 소아가 호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인에 비해서 면역 기능이 저하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모체가 주는 항체가 소진되는 그런 시점이 보통 6개월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면역 기능 저하로 인해서 보통 코감기, 그쵸? 뭐 감기라든지 염증 같은 것들을 달고 삽니다, 코에. 그런데 이렇게 코와 이제 귀가 연결되고 있는 그런 이관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보통 비인두라든지 아데노이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풍부한 이런 림프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림프 조직에 염증이 굉장히 자주 생기게 되는 것도 호발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귀 인두관 구조 및 기능 저하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보면 이관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면 구조가 굉장히 넓고 짧고 수평에 가까워서 그리고 또한 이관의 기능적인 부분도 굉장히 미숙합니다. 따라서 이관을 여닫는 그런 근육들도 굉장히 미숙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 이후에 나타나는 세균성 감염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라든지 헤모필레우스 인플루엔자 같은 것들이 주요한 그런 균이 되겠습니다. 자, 잘못된 수유 방법이나 해부학적인 원인에 의한 그런 비감염성 원인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잘못된 수유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모유보다는 그 우유를 먹을 때겠죠. 젖병으로 우리가 먹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앙왕의 자세로 누웠을 때 입가에 흐른 우유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비인두로 들어가서 고이게 됨으로써 그것들이 이제 유스타키오건으로 넘어가서 보통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감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유스타키오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보통 금방 얘기했던 비인두, 유스타키오간, 중위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유스타키오간이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다가 비인두에 놓여져 있는 균이 이쪽으로 중위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요. 중위의 분비물을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중위의 압력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닫혀져 있어서 막혔을 경우에는 보통 중위에 해당되는 분비물이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혈액 속으로 이런 분비물들이 이제 녹아들면서 흡수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압력이 외부와 동일하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압력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스타키오간이 이제 뚫리게 되면 비인두에 있었던 균들이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보통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서 중이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중이염의 증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보통 급성 중이염과 만성 중이염을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급성 중이염은 이제 상기도 감염 후에 보통 발생을 하는 합병증이죠. 이통이 많이 생겨 있고요. 삼출성 이루와 분비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열도 나타나고요. 이제 만성으로 이완될 경우에는 보통 청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해당되는 어려움 그리고 귀가 항상 꽉 찬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명이나 어지러움증 같은 것들도 동반할 가능성이 있고요. 자, 연령별로 한번 구분을 해보시면 영아와 유아대, 학년정기 이후 아동들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그 만 5세 이하에 해당되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울음이 잦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안정하고 보채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이제 귀를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이러는
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식욕부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건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학년정기 이후의 아동은 이제 보통은 이제 말을 잘 할 수 있으니까 말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안정하고 무기력하고 전신 뭐 쇠약이라든지 식욕부진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중이염의 합병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은 바로 전도성 난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막천공이나 유양돌기염, 진주종, 뇌막염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요것은 바로 이제 정상적인 고막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성 중이염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빨갛게 발적되어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바로 고막천공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뚫려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구멍이 났죠. 그리고 얘는 이제 진주 모양처럼 이렇게 진주종이 나타나 있는 모양입니다. 심하면 이제 뇌막염까지 걸릴 수가 있겠죠. 진단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보통 우리가 이러한 임상 증상,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임상 증상에 기초를 합니다. 그리고 고실계측법이라든지 함기 이경 검사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고실계측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웨이도 입고 있는 요 부분에다가 마이크나 음원이 있는 즉 특정한 소리와 그리고 압력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주어서 이 고막으로부터 이제 반사되는 에너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안쪽에 있는 뇌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예측하고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이 고막의 저항성으로 인한 에너지 변화량을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특정 주파수 소리에 반사되는 음향 에너지를 측정함으로써 이 정상적인 그런 페이턴스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보통 이 검사를 할 때에는 어린이들도 잘 소화도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환자들이 이제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귀에 꽂고 나서 이걸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지금 아까 압력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웨이와 뇌의 압력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안쪽에 있는 중이 상태의 평가 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빠르고 고통스럽지 않은 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함기 이경 검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검사는요, 고막과 중이의 상태를 이제 확인하고 중이염의 유무나 또는 진행 정도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제일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펌프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공기 이경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공기 펌프를 통해서 여기서 압력을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막과 중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중이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 진행 여부 상황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치료와 간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항생제일 텐데요. 이런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통 연령이라든지 또는 진단의 확실성 여부 또는 진행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 이하의 영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이염이 이완되었는지 확실치 않더라도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합병증을 이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이겠죠. 그 다음에 만 2세 이하에 있는 그런 영아나 소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만약에 중이염이다 확실시 되면은 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39도 이상의 발열이라든지 또는 이통이 심하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중이염에 해당되는 항생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 2세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보통은 우리가 중이염으로 확실치 되지 않거나 또는 증상이 막 심하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 3일 정도 우리가 옵저베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것이겠죠. 주로 쓰게 되는 항생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암피실린이라든지 아목실린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것을 투여한 이후에 우리가 보통 만 이틀이나 3일,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면 호전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약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발열이나 불편감이 있다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해열제나 진통제 같은 것들을 투여해서 그 통증 같은 것들도 subside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과적 치료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실에 고름이 꽉 차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이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막에다가 이렇게 절개 또는 절제를 해서 이제 구멍을 내 가지고 바깥으로 삼출액이 배액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막 절개술 혹은 고막 절제술이 됩니다. 또는 이제 환기관 같은 것들을 꼽아요. 그래서 환기관 삽입술을 해서 그 환기관을 통해서 배액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이가 잘 환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삼출성 중이염에 해당되는 그런 치료 목표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이런 것들은 보통 중이에 삼출액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점막 손상을 감소시키고 청력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로 잘 쓰는 것들이 아픈 귀를 따뜻한 어떤 수건에다 대고 이렇게 눕는 것입니다. 귀를 이쪽에다 대고 이렇게 눕는 그런 자세를 취하거나 또는 얼음 주머니를 적용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수술 이후에 물이라든지 또는 어떤 삼출액이 배액될 때에는 보통 웨이에 해당되는 부분에 소독솜이나 또는 과산화수소 거즈로서 이제 가볍게 부드럽게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수술한 이후에는 보통 귀막이나 소독솜을 귀에다 꼽아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젖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를 자주 닦고요. 그리고 바세린이라든지 아연화 연고 적용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료 중에 아동이 소리를 잘 듣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일시적이다. 만약에 이게 장기화되면 다시 팔로우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확인을 해서 꼭 반드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비행기 이착륙 시에 이동 예방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알려줘야 되는데요. 보통 이륙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중위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유스타키오관을 통해서 공기를 배출함으로써 압력 차이를 조절을 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이와 반대로 어떻게 돼요? 중위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공기가 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스타키오관을 통해서 공기를 유입시켜서 압력을 맞춰서 기압차를 해결하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비행 중에 이제 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귀가 아프고 이통이 더 심해지고 이제 소리를 잘 들을 수 없게 되겠죠. 자, 코에 만약에 코가 막혔다라고 했어요. 코에 염증으로 인해서 코가 막혔을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제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그 비점막 스프레이라든지 또는 항충혈제 같은 것들을 좀 미리 구입해서 이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발살바 치료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발살바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위적으로 귀에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방법이거든요. 엄지와 검지를 코로 잡은 다음에 공기를 이제 코로 막 내뿜어주면은 이제 내가 지금 코를 막고 있으니까 코로 나와야 할 공기가 귀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고막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느낌이 들면서 이제 좀 해결이 될 수가 있죠. 또는 이제 뭐 착륙하든지 뭐 이럴 때 우리가 침을 꿀꺽 삼키거나 또는 사탕을 조금 먹게 하거나 영아 같은 경우에는 젖을 좀 물리게 하면 조금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태로 이제 이러한 중이염의 발생 빈도의 감소를 위한 어떤 중재로서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유 시 앉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앙하위로 눕히지 않고요. 앉은 자세로 해주고 놀이개 젖꼭지 같은 것들은 되도록 사용하지 말고요. 코 풀 때는 약하게 풀어야 되겠죠. 압력을 최소한 낮춰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아까 제가 발살바법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엄지와 검지로 코를 막고 코 쪽으로 이제 뿜어내는 그런 방법, 요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풍선 불기 또는 무설탕 껌 씻기, 간접 흡연 기회 줄이기 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지금까지 호흡기능장애 아동간호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